안녕하세요. 기사친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20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로, MIME는 송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자,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인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어입니다. 메일 트랜스퍼, 즉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송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송신용이고 수신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SMTP가 바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MIME는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라고 하는데요. 익스텐션은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메일에 텍스트 이외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을 첨부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웹에서도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어떤 형식의 파일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MIME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SMTP나 HTTP, FTP 이런 게 다 프로토콜이에요. MIME는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규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파일을 받을 때 서버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미지 슬래시 JPG 이런 게 MIME 타입이에요. 이 파일은 JPG 이미지니까 브라우저야 이미지로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로 MIME는 송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2번,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예로 들면 id 골뱅이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3번,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메일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 거죠.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POP3를 이용하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먼저 POP3가 뭘까요? POP3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버전 3라는 뜻으로 이메일을 받을 때 사용하는 수신용 프로토콜입니다. 이메일을 주고받는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이메일을 보낼 때는 SMTP가 사용되고 이메일을 받을 때는 POP3나 IMAP 같은 수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POP3는 메일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아웃룩이나 썬더버드, 스마트폰 이메일 앱 등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메일을 받아오는 기능이 POP3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4번 보기의 설명은 POP3 기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스풀이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스풀은 인쇄 명령을 바로 프린터로 보내지 않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임시로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에 잠깐 저장해 두었다가 프린터가 준비가 되면 차례대로 출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력할 내용을 먼저 줄 세워서 프린터가 준비가 되면 하나씩 보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풀 기능을 쓰는 이유는 사용자가 바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1번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인쇄 속도가 더 빨라지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문장에서 인쇄 속도가 더 빨라지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바로 인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스풀 기능을 쓴다고 해서 실제 인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프린터는 어차피 자기 속도대로 천천히 인쇄를 하고 단지 사용자는 인쇄 명령을 빨리 끝내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인쇄 자체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뒤 인쇄 작업을 수행한다. 이 문장은 스풀 기능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풀 기능이 하는 일은 딱 이거예요. 인쇄 명령을 하드디스크 또는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하고 프린터가 준비되면 하나씩 꺼내서 인쇄하는 것. 그래서 이번 보기의 설명은 스풀 기능의 기본 원리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프린터는 한 번에 한 작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인쇄를 하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인쇄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스풀 파일로 저장해서 순서대로 프린터에 전송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사용자는 인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문서를 인쇄하면 프린터가 바로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스풀링 과정을 거쳐서 출력되는데 이건 바로 프린터가 느린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내부 장치인 CPU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처리하는데 그에 반해서 프린터는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처리하니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프린터가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 컴퓨터의 다른 작업도 멈추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풀 기능을 쓰는 것입니다. 즉, 프린터가 느린 장치라도 인쇄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번,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후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윈도우즈의 인쇄 설정에서는 사용자가 문서 전체를 스풀한 뒤 인쇄할지 아니면 일부만 스풀되면 바로 인쇄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후 이거는 실제로 윈도우즈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이 문장은 스풀 기능의 실제 동작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니까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스풀 기능의 원리는 인쇄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임시 저장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3번,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보안 위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핵심은 패킷을 엿본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로거는 키보드에 입력하는 내용을 몰래 기록해서 비밀번호를 훔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네트워크랑은 상관이 없고 키보드 입력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2번 백도어, 시스템에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뒷문 같은 것인데 원래는 개발자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지만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패킷을 훔쳐보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스니핑, 네트워크에 흐르는 데이터를 몰래 엿보는 행위입니다.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카드 번호 등을 몰래 가로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스푸핑은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해커가 자기 IP 주소를 바꿔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기 위한 위장 행위이고 엿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4번 누산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누산기는 CPU가 계산한 결과를
잠깐 동안 저장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을 계산했다면 그 결과 8을 누산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계산을 할 때 그 값을 다시 이용할 수 있어요. 즉, 계산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누산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바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2번 명령을 해독하는 장치이다. 이건 누산기가 아니고 명령 레지스터가 하는 일입니다. CPU가 명령어를 해석할 때 쓰는 장치이지 계산 결과랑은 관련이 없어요. 3번 명령어를 기억하는 장치이다. 이건 명령어 레지스터나 기억 장치의 역할입니다. 누산기는 명령어를 저장하지 않고 계산 결과만 저장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4번 다음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갖는 장치이다. 이건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입니다. CPU가 다음에 뭘 실행할지 알려주는 주소를 들고 있는 것이고 누산기랑은 전혀 다른 역할이에요. 5번 문제입니다.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무엇인가? 이번 문제는 정보 보안의 3대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기밀성을 해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이죠. 우선 기밀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몰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새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1번 가로채기는 누군가가 데이터가 전송되는 중간에 몰래 엿보거나 도청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로그인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해커가 몰래 가로채면 그건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밀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정답이 맞습니다. 수정은 정보의 내용을 몰래 바꿔버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전송된 문서를 누군가가 몰래 바꾸면 원래 내용과 달라지겠죠. 이것은 무결성을 해친다고 합니다. 즉, 정보가 변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에요. 위조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인 척 정보를 속여서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원래 정보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가로막기는 데이터를 전달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서버를 공격해서 웹사이트가 아예 안 열리게 만드는 디도스 공격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건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막는 거니까 가용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한 줄 정리를 해볼게요. 기밀성은 정보가 몰래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가로채기, 몰래 엿보는 행위니까 기밀성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보안의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이니까 기밀성은 가로채기, 무결성은 수정 위조, 가용성은 가로막기 이렇게 짝지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 예를 들어서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훔쳐가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것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컴퓨터 범죄에 해당합니다. 2번, 전자문서를 불법 복사한다. 책이나 문서를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니까 이것도 컴퓨터 범죄에 해당합니다. 3번,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가격을 비교해 가격 비교표를 작성한다. 이거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이죠. 어떤 상품이 더 싼지 비교해서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컴퓨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4번, 해킹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남의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바꾸는 것은 컴퓨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3번은 그냥 합법적인 소비자 행동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7번,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명령 해독기는 명령어가 어떤 동작을 하라는 것인지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가 더하기라면 실제로 덧셈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주는 장치예요. 하지만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수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다음 페이지가 몇 쪽인지 표시해 놓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현재 명령어의 내용을 저장하지는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CPU가 지금 실행 중인 명령어를 잠시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어떤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 계산을 어떻게 할지 설명된 명령어가 바로 이곳에 저장됩니다. CPU는 이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연산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부호기는 명령어나 데이터를 특정한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명령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명령을 기억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보기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8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부호화된 숫자,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디지털 컴퓨터는 데이터를 0과 1로 부호화해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A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숫자로 바뀌고 그 숫자도 다시 0과 1로 저장됩니다. 이산 데이터라는 거는 끊어진 값, 즉 딱딱 떨어지는 정수 같은 값을 말하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이런 이산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습니다. 2번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수행한다. 디지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같은 산술 연산과 AND, OR, NOT 같은 논리 연산을 처리합니다. 이게 컴퓨터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설명도 맞습니다. 3번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증폭 회로는 신호를 크게 키우는 장치로 주로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크게 만드는 스피커 회로나 라디오처럼 연속적인 신호를 다루는 장치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의 두 가지 상태만 처리하기 때문에 신호를 굳이 증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 회로가 아닌 논리 회로를 사용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4번,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디지털 컴퓨터는 정확도는 아주 높지만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값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속도 면에서는 빠르지만 정밀도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보다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맞아요. 정답은 3번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 회로가 아니라 논리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9번 정보통신망을 범위에 따라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정답은 랜, 맨, 웬 2번인데요. 우선 랜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가장 작은 네트워크로 한 건물이나 한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맨인데요.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랜보다 넓은 범위를 가지며 보통 한 도시 규모로 여러 개의 랜을 연결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내의 공공 와이파이나 대학 캠퍼스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웬 광역통신망인데요. 웬은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네트워크로 국가나 대륙, 심지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 대표적인 웬입니다. 따라서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서는 랜, 맨, 웬이 되겠습니다. 10번 폴더의 속성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폴더의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폴더의 속성창에서는 폴더의 저장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저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폴더를 이동하려면 탐색키에서 우리가 직접 이동하거나 일부 시스템 폴더, 예를 들면 문서나 다운로드 폴더에서는 이동 기능을 제공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폴더 안 파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속성창에서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개수와 하위 폴더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읽기 전용과 숨김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속성 창에서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하면 파일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숨김 속성을 설정하면 탐색기에서 폴더나 파일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폴더를 만든 날짜를 알 수 있다. 속성 창에서 폴더가 생성된 날짜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중 기능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F2. 이름 바꾸기인데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뒤에 F2를 누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번 F3. 파일이나 폴더 검색. 탐색기에서 F3을 누르면 검색창이 열려서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 있고 검색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자, 3번 F4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 탐색기에서 F4를 누르면 주소 표시줄에 포커스가 이동하며 이전에 입력했던 경로 목록이 나타납니다. 폴더 경로를 빠르게 이동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4번 F5. 창이나 바탕 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한다. F5는 새로 고침 기능을 하는 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F5를 누르면 아이콘 위치나 파일 목록이 갱신되죠. 하지만 보기에서 말한 화면 요소들을 순환하는 기능은 F6 키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F5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으로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등이 있다. 운영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들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처리 능력은 얼마나 많은 작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속도가 빠른 운영체제일수록 좋겠죠. 응답 시간은 사용자가 뭔가를 눌렀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말하고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바로 반응을 안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도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신뢰도는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말해요. 갑자기 꺼지거나 에러가 자주 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번 설명은 맞는 것이고 2번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운영체제는 컴퓨터에서 자원을 똑똑하게 나눠주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드웨어 공동 사용은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같이 쓸 때 프린터나 CPU,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를 서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하더라도 프린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원의 스케줄링은 운영체제가 누가 언제 CPU를 쓰게 할지,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얼마나 쓸지 등을 순서를 정해서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멈추지 않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운영체제는 여러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같이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운영체제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3번.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된다.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에 위치한다는 설명은 맞아요. 윈도우즈도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껐을 때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는 장소는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켜지면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옮겨져서 실행됩니다.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른 램에서만 실제 동작이 가능해요. 쉽게 비유하면 하드디스크는 책장, 운영체제는 그 안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가 켜지면 운영체제라는 책을 책장에서 꺼내서 책상에 펼쳐놓고 읽는 것이에요. 따라서 책장이라는 하드디스크에 그냥 두고서는 실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지만 책이 꽂혀 있듯이 저장되어 있지만 컴퓨터가 켜지면 램으로 책상으로 옮겨져서 실행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된다는 설명은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이 문장은 운영체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한 것이에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알아서 잘 관리해주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하나씩 보면 프로세스 관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됩니다.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누가 먼저 실행될지 순서를 정해줘요. 기억장치 관리는 여러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쓰는데 운영체제가 각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적절하게 나눠줍니다. 주변 장치 관리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같은 입출력 장치들도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프린터를 먼저 쓰는지 정해주는 것도 운영체제예요. 파일 관리는 파일을 저장, 읽기, 삭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폴더 만들기나 이름 바꾸기 같은 것도 운영체제가 처리합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안에서 프로세스, 메모리, 장치, 파일을 모두 관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정확한 설명이에요. 13번 문제, 다음 중 인터넷상의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접근 방법,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 등의 요소를 표시하는 것은 이 문제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주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자, 1번 DHCP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주소를 주는 역할, 할당해주는 역할이지 정보의 위치나 파일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CGI는 웹서버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결과를 만들어주는 백엔드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따라서 위치나 파일명을 표시하지는 않아요. DNS는 이런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름을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은 하지만 전체 주소, URL처럼 세부적인 정보, 파일 이름이나 경로 같은 것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URL은 인터넷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URL입니다. 여기에는 접근 방법, 여기까지가 웹 접속 방식인 접근 방법이고 여기가 서버 위치, 여기가 파일 이름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의 위치나 접근 방법, 파일명 등을 모두 표시해 주는 것은 바로 URL입니다. URL은 인터넷에서 어디에 있는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주소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URL입니다. 14번 다음 중 웹상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인터넷 문서들 사이를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하이퍼링크인데 왜 정답인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바로 하이퍼링크가 떠올라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할 때 사용하는 PPT, 슬라이드 형태의 자료예요. 정보를 연결하는 기능은 아니죠. 인덱스는 책의 목차처럼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목록입니다. 따라서 문서끼리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인 하이퍼링크는 웹 문서에서 다른 문서나 사이트로 연결되는 파란색 글씨나 버튼 같은 거 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게 하이퍼링크예요.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다른 페이지나 문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이 맞습니다. 멀티미디어는 그림이나 영상, 소리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문서를 연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15번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멀티미디어는 다중 매체의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멀티미디어는 텍스트나 소리,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형태의 매체,
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상 파일, mp4나 이미지, jpeg도 다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3번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CD-ROM, DVD, 블루레이 디스크 등의 저장 장치가 발전하였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동영상이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CD나 DVD에 담아서 배포했어요. 요즘은 USB나 클라우드를 쓰지만 예전에는 이런 저장 장치가 꼭 필요했습니다. 4번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는 용량이 크고 통합 처리하기가 어려워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되어 전송된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영상과 소리가 하나의 파일로 통합돼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동영상은 영상과 음성이 함께 들어있어요. 영상 따로, 소리 따로 보내면 싱크가 안 맞거나 처리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전송을 하고 통합해서 재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매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동영상은 사운드와 영상이 보통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전송되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프린터 인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한 지정 없이 문서의 인쇄를 선택하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프린터를 고르지 않고 그냥 바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즈는 기본 프린터로 자동 선택해서 인쇄를 합니다. 2번 인쇄 관리자 창에서 파일의 인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인쇄 대기열, 인쇄 관리자 창을 열면 지금 어떤 문서가 인쇄 중인지, 대기 중인지, 멈췄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번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인쇄 관리자 창에서는 문서를 편집할 수는 없어요. 그곳에서는 문서의 인쇄 상태를 보고 인쇄를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문서를 수정하려면 원래의 문서를 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워드 파일이라면 워드 프로그램에서 열어야 편집이 가능합니다. 4번 인쇄 관리자 창에서 문서 파일의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인쇄 대기열에서 문서를 선택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의 인쇄를 멈출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인쇄 관리자 창에서는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17번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1번 램 확장. 램 메모리는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 잠깐 동안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공간이에요. 메모리가 넉넉하면 여러 작업을 빠르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램이 부족하면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래서 램을 늘리면 속도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2번 EIDE 포트 확장. EIDE는 하드디스크나 CD-ROM 같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옛날 포트예요. 포트를 확장해도 컴퓨터 속도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3번 CD-ROM 교체. CD-ROM은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저장 장치죠.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처리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4번 모니터 교체. 모니터는 화면을 보여주는 장치일 뿐이라서 모니터를 바꾼다고 해서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램은 컴퓨터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램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램 확장입니다. 18번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강의에서 IPv6의 눈물 나는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소는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이거는 틀렸는데 틀린 이유는 숫자는 맞는데 단위가 틀렸어요. IPv6 주소는 총 128비트예요. 이건 맞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16비트씩 8개로 나뉩니다. 16 곱하기 8은 128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서는 8비트씩 16개라고 했죠. 이거는 IPv4 방식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만 맞고 표현이 틀려서 오답입니다. 2번 IPv4와의 호환성은 낮으나 IPv4에 비해 품질 보장은 용이하다. 이것도 틀렸는데 설명이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IPv6는 사실 터널링이나 이중 스택 같은 방법으로 IPv4와 어느 정도 호환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품질 보장이라는 거는 IPv6만 되는 게 아니라 IPv4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3번 주소의 단축을 위해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영은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고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IPv6 주소는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은 0을 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0042는 42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2001에 0 떼고 여기도 0 3개 다 떼고 3개 다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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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더 짧고 보기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4번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한다. 이것도 틀렸는데 이거는 IPv4의 설명입니다. A에서 E 클래스라는 거는 예전 IPv4 주소 체계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A 클래스는 정부기관, B 클래스는 기업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IPv6는 클래스 구분이 아예 없어요. 대신 /64 이런 식으로 접두 길이, 즉 네트워크 길이를 표시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CIDR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 설명은 IPv6가 아니라 IPv4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9번 문제. 네트워크 연결 장치와 관련하여 패킷의 헤더 정보를 보고 목적지를 파악해 다음 경로로 전송하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선의 경로를 선택 이것만 보면 바로 라우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허브는 네트워크에서 여러 기기들이 연결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안에 모든 컴퓨터와 기기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허브는 멀티탭이랑 비슷한데요. 멀티탭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기기를 콘센트 구멍에 동시에 꽂아놔도 모든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허브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연결된 모든 기기에 똑같이 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데이터를 무조건 모든 기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많아서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 브릿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브릿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리, 즉 육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려면 길이 막히거나 사고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육교를 설치하면 필요한 사람만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고 필요한 데이터만 다른 구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필요 없는 데이터가 다른 네트워크로 가지 않도록 통신량을 조절해 줍니다. 단 통신 프로토콜은 변환하지 않습니다. 3번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주로 데이터를 연결된 컴퓨터로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로를 분석하거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예시로 쉽게 생각해보면 스위치는 전화 교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목적지 기기에만 전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4번 라우터가 정답이죠. 라우터는 패킷의 IP 주소를 분석해서, 즉 패킷의 헤더 정보를 분석해서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길을 찾아서 보내줍니다. 즉 인터넷처럼 큰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 장치예요. 문제에서 설명한 모든 기능과 딱 맞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우터는 IP 주소를 보고 목적지까지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패킷을 다음 네트워크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길잡이 같은 장치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이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를 모두 통일해서 표현하기 위한 코드 체계예요.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한 문자당 2바이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현합니다. 한글이나 한자, 일본어, 특수기호 같은 것들도 표현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 설명은 정확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2번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는 256자이다. 이건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 8비트만 사용해서 최대 256개의 문자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니코드는 훨씬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 영문자는 7비트, 한글이나 한자는 16비트로 표현한다. 이것도 혼합된 설명이에요. 영문자를 7비트로 표현하는 거는 아스키 코드고 한글을 16비트로 표현하는 거는 유니코드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체계를 섞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한글은 KS 완성형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KS 완성형은 과거의 한글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니코드는 완성형이 아니라 조합형 방식도 지원하며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 문자를 통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 문자 코드예요. 기본적으로 2바이트, 16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1과목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공부할 때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